88번. 다음 그림은 각각 어떤 시험기인가. 자, 요 1번 첫 번째 것이 얘가 이제 샤르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것이 이제 아이조드인데요. 샤르피와 아이조드의 차이는 시험편을 어떻게 놓냐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샤르피 같은 경우 시험편을 어떻게 놓냐면요. 여기에 시험편 대가 있습니다. 요 시험편 여기다가 시험편을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 햄머가 이렇게 탁 때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시험편을 여기다가 얹어 놓기만 하면 돼요. 뭐 특별하게 물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편을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해서 여기를 꽉 물려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이 돌리는 걸로 꽉 물립니다. 그런 다음에 햄머가 여기를 톡 치고 지나갑니다. 요 위에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리는 형식도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샤르피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 시험편이 이렇게 노치가 있다 그러면은 샤르피는 요 뒤를 떼는 겁니다. 근데 아이조들은 노치 위치도 조금 틀리고 이 샤르피는 노치 위치가 이제 이게 좀 잘 못 그려졌는데요. 조금 잘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중앙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5mm다 그러면 55mm면 그 정중앙에 여기 노치가 파져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딱 때리는 거거든요. 그 뒤를. 근데 아이조들은 노치가 이렇게 파여져 있으면 이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를 물리게 돼 있거든요. 아까 여기 물린다고 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방향이 틀려요. 예, 샤르피는 이렇게 노치 파여져 있는 노치 뒤를 때리는 거고 아이조들은 노치가 있는 그 위에 부분을 때리는 겁니다. 89번 충격시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 충격시험은 그러면 요 해머의 무게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몇 도까지 들어 올렸는가 그 각도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머의 무게, 주의 회전 각도, 그 다음에 암의 길이. 암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충격 에너지를 구할 수 있죠. 충격 에너지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E는 WR. 그래서 W가 이게 해머의 무게고요. 그 다음에 R이 암의 길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각도와 관계된 겁니다. 각도. 그래서 이때 코사인 알파가 얘가 이제 초기 각도, 얘가 시험 후 각도죠. 그래서 좀 그려보면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시험편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처음에 요 초기 각도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이건 이제 얘를 탁 때리고 지나가면 여기 딱 때리고 지나가면 얘가 뭐 한 이렇게 원래 각도보다 적게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때리면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줄어들죠. 이 각도를 이제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초기 각도하고 요 나중 각도하고 코사인 베타에서 코사인 알파를 빼는 거다. 그러면 충격 에너지가 나오고 근데 충격 값은 이 충격 에너지를 단면적으로 이 시편의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단면적인데 A는 거의 0.8이라고 보면 돼요. 0.8 cm 제곱 또는 80mm 제곱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80mm 제곱해야 되고 0.8cm 제곱해야 되고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요. 아까 제가 여기에 요 충격 시험표는 여기 홈을 파놓는다고 했는데 홈에 놓치라 그러는데 홈이 이렇게 파져 있다 그러면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시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여기가 10mm, 여기가 10m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요 홈 파져 있는 깊이가 여기가 2mm입니다. 2mm. 그럼 결국은 요 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면적은 그럼 여기서 여기가 8mm, 그 다음에 이쪽이 10mm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0.8이 되는 거죠. 0.8cm 제곱 또는 80mm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전요 홈은 U자 모양이 있고 V자 모양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 U노치라고 되어 있죠. 홈 깊이가 2mm인 U노치. U노치는 요 홈 모양을 U자로 이렇게 파는 형태가 있고 V자로 파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노치 했는데 베타의 각도가 132도였다. 이때 이제 충격 에너지와 충격 값을 구하시오. 그때 알파 각도는 이제 초기 각도지. 이거는 147도다. 무게는 20kg이고 암의 길이는 770이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20 곱하기 0.77. 이건 이제 770mm니까요. 그 다음에 코사인 132에서 코사인 147을 뺍니다. 이거를 잘못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럴 때는 이제 순서가 바뀌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6kg 베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충격값 같은 경우는 충격값은 충격값은 이거를 노치하면 0.8로 나눠준다겠죠. 그러면 3.3kg 베타를 갖다가 센티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센티미터 제곱이. 그 다음에 호미 깊이가 2mm인 이때 이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를 구하는 겁니다. 거꾸로 베타. 그러니까 충격 에너지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시험 각도를 구하는 거죠. 초기 각도는 똑같은 거죠. 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식에서 여기서 요거 알고, 그 다음에 요거 알고, 요거 알고, 그러면 요거 알고, 그러면 요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x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x가 0.68이 나옵니다. 그럼 0.68이기 때문에 0.68은 즉 코사인 베타가 0.68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베타는 132.8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충격시험은 무엇을 알기 위한 건가? 충격시험은 재료의 인성 또는 취성을 말하는 거죠. 인성의 반대말이 취성이죠. 그래서 재료의 인성을 알기 위한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로한도, 여기서부터 피로시험입니다. 피로시험은 피로란 얘기는 우선 피로란 얘기는 반복 하중을 가해서 가했을 때 몇 번 반복 하중을 가했을 때 재료가 변형이 생기는가 그런 거를 피로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피로 한도라는 얘기는 여기 보면 뭐 영구히 재료가 파괴되지 않는 응력 중에서 최대 응력이다 그러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저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다리가 있다 그래요. 다리가 있으면 여기에 이 다리 위로 차가 지나갑니다. 차가 무거운 차가 지나가면 얘가 변형이 생기겠지만은 작은 차는 아무리 지나도 변형이 안 생긴다는 게. 그럼 이때 이 다리에 통과 하중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리에 통과 하중이라는 얘기는 이 다리로 예를 들어서 뭐 50톤짜리 통과 하중이 50톤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면 50톤짜리 이상이 차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피로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결국은 50톤 이하짜리로는 피로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영구히 파괴되지 않는 응력 중에서 가장 큰 응력을 보고 피로 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로 한도는 반복 횟수와 응력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SN 곡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가 횟수라고 하고 여기가 응력이고요. 여기가 횟수라고 하면 힘이 세면은 응력이 세면은 아무래도 반복 횟수가 빨라지겠죠. 파괴되는 반복 횟수가. 그거 더 약해지면 힘이 약해지면 그래서 여기는 응력이 약해지면 더 이렇게 내려가고요. 힘이 더 내려가면 더 내려. 그러니까 이 응력에서는 반복 횟수가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응력에서는 반복 횟수가 요만큼이고 이런 응력에서는 반복 횟수가 요만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작아지면은 반복 횟수가 점점 늘어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갑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반드시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는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요 응력을 보고 요것이 이제 피로 한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밑에서는 아무리 반복 응력을 가해도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피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로 한도 얘기가 바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지는 거, 그런 거 보고 이제 SN 곡선 이렇게 표현한다. 자, 피로 시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네 가지는 이제 시편의 형상, 시편의 형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시편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방법, 그 다음에 표면의 다듬질 정도, 그 다음에 열처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피로 시험 같은 경우 표면이 매끄러울 때 하고 아니면 이렇게 거칠을 때 하고 이럴 때 똑같은 크기라고 해도 그 피로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거칠은 쪽이 피로 한도가 작아져요. 거칠은 쪽이. 그 다음에 피로 시험에서 시험편에 부식작용에 의해서 흠집이 생겼다. 흠집이 생기면 결국은 이렇게 거칠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흠집이 생긴 부분으로 응력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력이 집중이 되면 결국은 전 피로가 빨리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전 부식에 의해서 생기는 피로라고 해서 부식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노치가 없고 평평한 봉제의 피로한도를 노치가 있는 봉제의 피로한도로 나눈 값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노치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재료를 피로 시험하는 거하고 똑같은 재료인데요. 여기를 좀 가운데를 이렇게 홈을 이렇게 조금 약간 파놨다 그래요. 약간 이렇게 홈을 팠습니다. 약간 이렇게 홈을 판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피로 시험을 했더니 이쪽이 이제 여기가 노치죠. 노치가 있는 쪽이 피로 한도가 더 작아집니다. 피로 한도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치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그때 그 피로 한도 차이를 그걸 보고 이제 노치 계수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SN 곡선이 있죠. SN 곡선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피로 한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드시 가는 구간, 요 구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크리프 시험인데요. 이제 크리프 시험 일단 요거 101번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크리프는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하중이라는 거를 장시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하중을 그 다음에 어떤 온도에서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중과 온도와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하면은 이때 이제 이 시간에 따라서 변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거 보고 이제 크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프는 그래서 여기 이제 크리프라는 게 있죠. 크리프라는 전 금속의 응력을 가하면 전 저하중, 그 다음에 고온, 이거 하중과 고온과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나는 현상 그렇게 된다 그렇죠. 역시 또 전 크리프 한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변형이 일정한 값에서 정지하는 한계 응력 이걸 보고 전 그때 최대 응력을 보고 전 크리프 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크리프 현상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반드시 전 아까 고온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고온이 있어야 되고 금속 같은 경우는 뭐 납, 구리, 알루미늄 등 대부분 용융점이 낮은 금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다. 그렇죠?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잘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용융점이 높으면은 크립 온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크리프율이 일정 값에서 정제한 응력의 한도, 이것이 이제 크리프 한도가 되는 거죠. 크리프. 자, 재료의 일정한 하중을 가하고 일정 온도에서 장시간 유지한다. 이건 이제 크립이라겠죠. 자, 크립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는 뭐 전 요인이 세 가지가 있었죠. 온도하고 하중과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 100번은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뒤에 거를 하나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107번을 하고, 자, 107번의 크리프 곡선의 3단계. 크리프 곡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초기에 변형량이 생기고, 그 다음에 1단계 변형이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는 요
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얘가 점점 줄어드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래서 이거와 이거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반드시 가다.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요 그림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감소하는 이렇게 갈수록 줄어드는 단계죠.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여기는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1단계, 여기를 2단계, 반드시 가는 구간요. 여기를 3단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리프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고 1차 크립, 1차 크리프는 변형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다. 즉 크리프 속도가 줄어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천이 크립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크리프 속도가 일정하게 돼요. 일정하게 반드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정상 크립. 그 다음에 이제 변형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빨라지는 거.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3차 크립. 그래서 변형 속도가 빨라져서 파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미세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전 초기 변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에 하중을 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00번 문제로 올라오면은, 자, 100번 문제에서는 뭐냐면요. 자, 100번 문제 보면, 정상 크립에서, 정상 크립은 아까 요거지요. 정상 크립. 크립 복선이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반드시 가다 이렇게 갈 때, 요 반드시 가는 정상 크립일 때, 요 정상 크립 구간, 이 구간에서, 이 2단계에서 하중을 제거했을 때 이때 크리프 곡선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 변형률 일정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소성 변형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탄성 영역이고, 여기는 의탄성 영역,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108번 구핌작용에 대한 강도 또는 변형률을 구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시험법입니다. 구핌 시험이죠. 그래서 구핌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핌 저항 시험은 어떠한 성질을 위하는 거야. 그래서 뭐 저항력 또는 구핌 강도 또는 뭐 탄성 개수, 탄성 에너지 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회주철 같은 경우는 항절 시험을 합니다. 뭐 일종의 구핌 시험의 일종인데 항절 시험을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시험 결과를 측정하는데 각각 모여나는 하중과 변형량 또는 변이량이 나오는 거죠. 구핌각의 경우 탄성 한도 이상으로 힘을 가했다가 하중을 제거하면 판은 가공할 때보다 약간 뒤로 돌아갑니다. 즉 이렇게 구핌 시험 이걸 갖고 쑥 눌렀다가 이만큼 이렇게 들었다가 들어갔다 그래요. 눌렀다가. 근데 이걸 다시 빼면 원래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얘가 거꾸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일종의 스프링처럼 이렇게 통통 튀는 형태죠. 그래서 그거 보고 스프링 백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현도. 그 다음에 112번 시험기를 써서 재료에 전단 하중으로 가는 거. 전단 하중인 거니까 전단 시험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3번은 강성계수를 한다. 강성계수는 비틀림 시험을 볼 때 하는 겁니다. 비틀림 강성계수 진대. 그래서 비틀림 시험은 이런 재료를 여기다가 한쪽으로 고정시키고 얘를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런 방향이 아니라 종방향이 아니라 이런 횡방향이죠. 그래서 이 강성계수 질을 보고 횡탄성계수 그렇게 표현합니다. 횡탄성계수. 이런 횡탄성계수를 알기 위한 거다. 그래서 그것이 비틀림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틀림 시험을 했을 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자, 이것처럼 이렇게 요거 인장 시험한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것도 역시 이게 탄소광에 해당되는 거. 주철도 역시 인장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쭉 가다가 뭐 항복 현상 없이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 얘가
그 일반 비틀림 각이고, 그 다음에 일반 비틀림 각을 라디안 각시로 이렇게 환탄해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런 전 인장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거와 이 차이가 이제 점점 벌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쪽이 주철이고 이쪽이 이제 일반 강 쪽이다. 그 다음에 115번 다음 그림은 탄소광 비틀림 시험은 비틀림 선도를 나타내는 거다. 1번은 무엇인가? 1번이 이것이 전 실제 시험에서의 비틀림 각이고, 그래서 비틀림 각이라는 얘기는 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아까 얘가 이렇게 비틀었을 때 요 위치에서 원래 위치가 있었는데 얘가 얼마만큼 이렇게 돌아갔을 겁니다. 얘도 역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때 이렇게 얼마만큼 돌아갔는가 이 각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 이것이 이제 비틀림 각도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가.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라디안 값으로 고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 2번 그림이 되겠죠. 자, 라디안으로 고치려고 그러면요. 그 요 비틀림 각을 뭐 일반적으로 라디안으로 고치려한다 그러면 360분의 파이를 해줍니다. 360분의 파이 곱하기 요 각도를 해주면 이것이 나옵니다. 라디안 각도가. 그 다음에 재료의 연성을 측정한다. 그러면 연성 측정하는 건다. 에릭슨 시험이죠. 에릭슨 시험 또는 커핑 시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얇은 판재를 갖고서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재료의 연성을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리나 알루미늄 같이 이제 그 연성이 큰 판재를 할 때 그럴 때 성형성 같은 걸 알아보는 것이 바로 커핑 시험 또는 에릭슨 시험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117번 다음 그림은 어떤 거죠? 이 그림이 이것이 이제 한쪽을 물린 상태에서 얘를 이제 이렇게 비틀림 추로 해서 비틀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추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비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얘가 이제 비틀림 각도를 이제 요거 갖고 측정하는 거죠. 비틀림 각도를. 이게 이제 비틀림 시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번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접촉하면서 상대 운동할 때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접촉을 한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과 이렇게 접촉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표면이 달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표면이 달 없어지는 현상을 보고 마모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이 이제 마모 시험 또는 마멸 시험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모나 마멸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형태죠. 여기에 이제 시험편과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시험편이면 얘 보고 이제 상대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대제. 그래서 항상 이 마모 시험은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편과 상대제라는 게 그것이 두 개가 상호 같이 상호 운동을 하는 거죠. 접촉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기 이제 마모 시험이다. 자, 이때 이제 이런 이제 마모 현상, 마멸 현상은 재료 접촉 상태에 따라서 또 이제 쉽게 이제 미끄럼 마모가 있고 또 이제 구름 마모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미끄럼 마모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다음에 이런 형태는 이제 구름 마모 형태입니다. 자, 이런 저 마멸 시험에 미치는 요인 네 가지. 그럼 보통 이제 뭐 표면의 온도, 그다음에 마찰에 의한 그 미분 처리 여기서 마찰이 되다 보면 여기에 가루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또 그다음에 이제 윤활제를 썼냐 안 썼냐. 그다음에 상대 금속 이 시험편하고 상대 금속의 그 성질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다음에 표면의 건조 상태에 따라서도 역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이 있냐 없냐 그것도 이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뭐 마모시험 장치인데요. 이제 미끄럼 마모시험인데 여기다가 여기에 그 시험편을 여기다 이렇게 장착하는 겁니다. 시험편을 장착하고 여기에 상대제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제가 이런 식으로 얘를 회전을 시킵니다. 여기서 모터로 해서 이렇게 회전시킬 때 이때 여기다 상대제를 바깥에서 대는 겁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때 이제 하중을 눌러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미끄럼 마모 시험 경우고, 이제 요거 같이 이렇게 시험편과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같이 도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암슬러시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보고 이제 노리스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하중이 있고 여기 시험편이 있고 이렇게 상대제가 이렇게 쭉 같이 돌아가는 거죠. 이거 보고 이제 얘는 노리스식, 노리스식이고 얘는 암슬러식이고, 그 얘는 상대제. 이렇게 상대제가 돌아갈 때,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제만 돌고 얘는 가만히 있는 거지 시편은. 그래서 이거는 좀 미끄럼 마모 시험이다. 그래서 얘가 미끄럼 마모 형태고 얘는 전부 다좀 구름 마모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3번 열전대 종류 네 가지. 열전대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PR선이라는 게 있고 CA선이라는 게 있고 FCC선이 있고 CC선이 있죠. 또는 이걸 FCC선을 또는 IC선 그렇게 표현합니다. IC. 얘는 이제 그대로 CC. 그래서 이제 PR선이라는 얘기는 한쪽은 PT 100금이고 그 다음에 한쪽은 PT와 로듐이 이렇게 같이 있는 합금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100금선, 한쪽은 100금 로듐선. 그래서 얘는 사용 온도가 한 1600도 정도고요. 그 다음에 CA선 그러면 C가 전 크로멜입니다. 크모멜이 아니라 크로멜. 크로멜 알루멜이거든요. 크로멜 알루멜 선인데 이렇게 한쪽에는 니켈 크롬 합금이고 한쪽에는 전 알루멜, 니켈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래서 CA 선입니다. 얘는 한 사용 온도가 1200도. 그 다음에 FCC 선 또는 IC 선을 하거든요. IC. 그래서 한쪽에는 철이고 한쪽에는 콘스탄타입니다. 콘스탄타는 얘는 니켈을 하고 구리 합금이에요. 니켈 구리 합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사용 온도가 900도. 이제 CC 선은 한쪽은 구리고 한쪽에는 콘스탄타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 온도가 한 600도 정도다. 그 다음에 124번. 다음은 침투 탐상 순서다. 그래서 자, 침투는 기본적으로 항상 전처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전처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전처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침투 처리를 합니다. 침투액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침투액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침투액을 뿌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척 작업을 해요. 세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상제를 뿌려서 그 다음에 관찰하는 겁니다. 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면에 균열이 있다고 하면요, 처음에 전처리 여기를 깨끗이 싹 닦아내고 그 다음에 침투액을 뿌리면 침투액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침투액을 뿌려서 이 안이 들어가는 것이 침투 처리예요. 그 다음에 세척처리가 있었죠. 세척처리는 여기 침투액을 이걸 싹 닦아내면요, 이 나머지 이런 데 있는 침투액은 다 닦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요것만 남아 있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이 표면에 있는 건 잘 닦이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잘 안 닦이잖아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세척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깨끗이 말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현상제를 여기다 뿌립니다. 현상제를 뿌리면 이런 부분은 침투제가 없기 때문에 반응이 안 되는데 여기는 현상제하고 침투제하고 반응을 해서 여기서 빛이 반짝반짝 내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침투, 세척, 현상 이겁니다. 전처리, 침투, 세척, 건조, 현상, 관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거죠. 그래서 강의 표면 균열이니까는 침투 탐상이나 또는 자분 탐상이 되겠죠. 그래서 표면부 하면은 표면 결함하면 표면에 열려진 결함하면 침투고 그 다음에 표면에 이 열려진 또는 표면 근처 결함하면 자분 탐상 또는 와전류 탐상 그런 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표면 쪽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결함 같은 경우는 내부는 초음파나
초음파나 방사선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126번 침투 탐상의 기본 원리인 모세관 현상. 모세관 현상은 이제 아까 이렇게 그 흠이 있으면 이 흠으로 물이 쫙 빨려 들어가는 형태죠.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모세관 현상. 모세관 현상은 이제 물이 있을 때, 물컵이 있을 때, 여기다 이제 물컵이 있을 때 빨대를 작은 걸 꼽은 거 하고 빨대 이렇게 큰 거 꼽은 거 하고 빨대를 작은 거 꼽으면 많이 올라오죠, 물이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큰 거 꼽으면 요만큼밖에 안 올라옵니다. 조금밖에. 그래서 요 틈이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올라오는 현상이고 전 이게 모세관 현상이죠. 그러려면 전 이 액체의 응집력 또는 뭐 점착력, 그다음 표면 장력, 점성 이런 것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거죠. 그다음 117번 보통 액체는 균열이나 갈라진 틈과 같은 미세한 계급으로 침투하려고 한다. 결국은 이런 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이거 보고 전 모세관 현상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침투제 침투력이 좋은가 나쁜가를 결정하는 요소 바로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 장력과 또는 뭐 적심성 또는 저 접촉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과 적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 이제 추가를 한다면 전 점성이 되겠죠. 점성. 그래서 침투제가 검사면을 적시는 능력을 보호하는가. 이것이 이제 적시는 능력을 보고 적심성, 저짐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적심성. 적심성이 크다, 저짐성이 크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밑에 물체가 있다면 이 액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퍼지는 겁니다. 쫙 퍼져서 쭉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쫙 퍼져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때 요 끝부분에 요 각도가 바로 접촉각입니다. 그래서 측정법이 이 접촉각 갖고 요 각도가 얼마나. 그래서 이 각도가 작은 것이 이제 적심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적심이 좋다, 유동성이 좋다, 또는 점성은 별로 안 좋은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 그래요.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잘 안 퍼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되죠. 얘는 각도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잘 퍼져나가는 거, 이거는 잘 안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적심성이 좋다, 이쪽이 적심성이 나쁘다. 그래서 이쪽이 점성이 크다, 이쪽이 점성이 작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투 탐상에서 현상제는 아까 제가 침투액하고 반응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침투제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흡출 작용 그럽니다. 그 다음에 침투제가 퍼지고 분산시키는 작용,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미세한 균열일 경우 잘 안 보입니다. 이때 이 현상제가 얘를 빨아들이는 게 흡출 작용, 빨아들여서 얘를 좀 더 폭넓게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나타나요. 그런 게 전 분산작용이고, 그 다음에 색깔 대비 차이죠. 그래서 배경 색깔과 그 운동을 방지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의 감도나 명암도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조금 더 밝고 선명하게 나타난다. 뭐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침투제 성능 시험하는 거 네 가지 방법. 네 가지가 첫 번째 감도 시험이 있습니다. 감도, 아까 이런 뭐 감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분 함량, 수분이 얼만큼 들어가 있냐. 그 다음에 점성에 따라서 여기를 얼만큼 침투하느냐, 그 능력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퇴색 정도. 퇴색 정도는 요 색깔하고 관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중 현상법은 첫 번째 이제 건식 현상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현상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죠. 그 다음에 침투 탐상에서 전처리하는 방법. 아까 전처리는 가장 먼저 하게 된다겠죠. 그래서 전처리는 보통 이제 화학적인 방법이 있고, 기계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용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134번 침투 탐상에서 침투 처리하는 방법. 침투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얘기는 침투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침투제를 이런 표면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뿌리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침적법이라고 침투액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그 시험할 물체를 푹 담그는 겁니다. 그것이 침적법. 그 다음에 분무법이 이 위에서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붓으로 칠하는 방법. 붓으로 가볍게 표면을 이렇게 쭉 칠해보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침적, 분무, 붓칠법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투할 때 적정 온도와 시간을 적정 온도는 보통 15도에서 40도로 정해져 있고 침투 시간은 5 내지 1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KS 규격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침투 탐상에서 침투제 피막이 형성된 탐상 시편의 표면에는 침투제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세척을 잘 해야 된다고 아까 여기서 세척을 한다고 했거든요. 앞에서 이때 세척이 얼만큼 잘 되게 하느냐 그 세척이 잘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화제가 있습니다. 유화제. 그래서 유화제를 적용할 때가 있고 적용 안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화제는 언제 적용하냐면요. 침투제 적용하고 나서 유화제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유화제를 적용할 것 순서는 전처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는 침투 처리, 그 다음에는 유화 처리, 그 다음에 세척 처리, 그 다음에 건조는 빼고요. 그 다음에 현상 처리, 그 다음에 관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화제가 침투 다음에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7번 침투 탐방에서 과잉 침투된 침투제를 제거하는 거. 아까 여기 이제 세척 처리죠. 그래서 이제 세척하는 방법은 수세법 물로 닦는 거. 그다음에 후유화제 이렇게 유화제를 쓰는 방법, 또 뭐 용제로 이렇게 뿌려갖고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138번 침투 탐상에서 탐상 시험편에 현상제를 적용하는 목적은 이제 침투제를 이런 틈으로 침투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침투제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이런 결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함 속에 들어가 있는 침투제를 흡출작용을 해갖고 흡수해갖고 그 다음에 색깔의 대비를 나타내는 거다 하는 거죠. 자, 처리 방법. 여기가 전처리 다음에 침투를 하겠죠. 전처리 다음에 침투. 그 다음에 제거 처리를 하는 거죠. 제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 처리를 하겠죠. 현상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침투, 제거, 현상, 관찰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침투 탐상 검사 시 현상제를 적용하고 관찰할 때까지 현상제 적용하고서부터 관찰할 때까지 이 전체 시간을 보고 이 시간을 보고 현상 시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상제 적용했을 때 시간이 아니라요. 관찰할 때까지 시간 전체 시간을 현상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 141번 침투 탐상에서 침투제의 침투 시간이 적절히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 보면 침투제 종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침투제가 뭐 형광이냐 또는 뭐 염색이냐 그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품의 재질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예상되는 결함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뭐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침투액의 온도에 따라서도 역시 침투 시간이 좀 달라집니다. 자, 침투 탐상에서 탐상 표면에 잔존하는 유화제나 또는 전 잉여 침투액 또는 뭐 과잉 침투액 그렇게 보면 돼요. 과잉 침투제에 세척을 하는 시간 이거를 보고 유화 시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화제 적용서부터 이렇게 여기 과잉 침투액의 세척에 유화하는 시간까지를 이제 유화 시간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광 침투법의 사용 시 자외선은 빛을
나타내는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목적으로 사는가? 전 침투제하고 여기 자외선 등에서 나오는 자외선하고 반응을 해서 그 형광빛을 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투제가 형광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형광 침투고, 염색 침투 같은 경우는 무슨 방법이냐? 염색 침투는 얘는 그냥 아까 형광 침투는 자외선 등에서 관찰한다고 했죠. 근데 염색 침투는 그것이 아니고 얘는 자연광에서 하는 겁니다. 자연광 또는 이제 뭐 자연광이면 햇빛이죠. 또는 뭐 백색광, 백색광 하면 일반 우리 그 백열등 같은 거 그런 뭐 백색광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 144번 침투 탐상에서 현상액의 주성분은, 현상액은 대부분 가장 주성분이 전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이 있고 그다음에 탄산바륨이 있고요. 그다음에 MgO가 있고 Al2O3가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거다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침투 탐상입니다.